여기 보니까 이걸 논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답을 하래요. 처음 시작은 난 잘난 놈이다. 내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회장님의 간단한 소개 및 연역 자랑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걸 딱 보고 숨이 탁 막혔어요. 나는 우선 잘난 놈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살았는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포장은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학교는 고대 산업공학과를 했고요. 보스턴에서 MBA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는 뭐 취직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현대, 대우, 뭐 LG, 제가 삼성은 좀 싫어서 안 가려고 그랬고요. 세 군데 다 됐었어요. 뭐 개나 소는 그때 다 취직이 됐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데가 이제 대우였고요. 그래서 대우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 쭉 한 20년 있다가 나중에 유럽 본부에서 이제 CEO를 하다가 아시다시피 대우가 이제 좀 그렇게 되면서 대우에서 배운 거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우가 잘하는 게 굉장히 도전을 잘해요. 도전.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하면 그때 유럽에 갈 때도 전날 김우중 회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7명이 그냥 선발이 돼서 폴란드라고 바르샤바라고 있습니다. 폴란드. 지금 조금 알려졌지만 그 당시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들은 게 초등학교 때 들은 게 이제 바르샤바 조약 뭐 이런 거고 글로 오라 그래서 여기를 왜 가나 하여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7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만 명 있는 폴란드 자동차 회사가 한 40개 됐었어요. 30대 뭐 중반이었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고 거의 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어요. 그랬는데 본사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그쪽도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본사에 들어와 보니까 대우 사람들이 도전, 창조, 희생 세 개의 스피릿을 가졌는데 도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다가 벤처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제가 테헤란으로 한참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는 것까지 하다가 돈을 대주던 친구가 좀 제일 교포였는데 냄새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30억 대준다 그랬었는데 한다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회장님 연배가 어떻게? 그때가 40대 막 될까 말까 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 국정원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다시 뭐 이것저것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야, 한국 재벌기업만 하지 말고 외국인 회사를 좀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ADT 캡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코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지금은 좀 쪼개졌지만 27만 명의 그때 세계 38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앤 시큐리티 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마트나 월마트에 가면 물건 훔치면 삐삐삐 훔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재수 없으면 비행기 출합할 때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 그 다음에 불 속에서 뛰어들 때 미국 예를 들면 소방대원의 90%가 저희 제품 뭐 이런 거. 그래서 파이어 앤 시큐리티 관련한 회사였는데 거기 이제 한국 사장으로 들어갔다가 어쩌어찌 하다가 한 3년 만에 아시아 태평양 그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7년 되다 보니까 얼굴 노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이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 아시다시피 글라스 실링이 딱 존재를 합니다. 11명 CEO까지 포함해서 11명인데 얼굴 노란 사람 저 하나, 얼굴 까만 애 하나, 나머지는 전부 얼굴 하얀 애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거기까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돈은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만두면서 뭘 할까 사실은 한국 공장을 문을 닫으라 그래서 그만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거는 리스트럭처의 귀재입니다. 제가 38개의 회사를 3년 만에 8개로, 그러니까 이 손에 피 묻혀가면서 이 공장을 닫고 합치고 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죠. 근데 그거의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를 해보고 계시면 알지만 외국인 회사는 그런 걸 닫아라 말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 목표를 주고 이거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라.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사람 자르고 공장, 뉴질랜드에 있는 공장 문 닫고 중국으로 옮기는 거, 뭐 중국이나 인도 쪽 옮기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정 대표가 뉴질랜드 사장이면 이제 갑니다. 아주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상신창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회사가 필요 없어서 이제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퇴직금은 많이 줄 테니까 특근까지 했어서 뭐 물건 많이 생산해달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한 해의 목표를 잘 달성을 해요. 예. 그래서 깨달은 게 잭 웰치가 얘기한 이 리스트럭처링 이게 틀렸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사람 저거 하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펙이 나쁘지 않으니까 올해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자동차에서 와라, 뭐 제조업에서 와라 했는데 거기는 안 갔습니다. 뭐 지금도 그 꼬리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3위, 4위 그 뭐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 사장으로 오라는 오파가 1년에 한 번씩 가끔 와요. 근데 그쪽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사람 자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사람 안 자르는 비즈니스가 뭐 있나 하고 봤더니 바이오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 사람은 축원을 하겠지 당분간은 자를 일은 없겠다. 그리고 그 셀티리온이라는 회사의 초기의 멤버들이 그 회장하고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초기 멤버들이 제가 그 유럽 나가기 전에 제 밑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관리를 맡고 있었고 바이오 쪽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막 신생 크고 있고 글로벌레이제이션이 필요해서 이제 셀티리온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게 이제 뭐 그래서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업종이 좀 다양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초기에 그 셀티리온은 그 바이오 시밀라를 원래는 남의 약을 바이오 제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리고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그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 판고 임상하고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판매, 한쪽은 생산. 조금 더 얘기하면 이쪽은 판매와 임상, 저쪽은 개발과 생산, 이런 회사였는데 셀티리온이 겨우 그때 상장을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는 겨우 고생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BMS라고 세계에서 한 7, 8번째 되는 큰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바이오 약을 생산해 주게 돼 있었는데 12월 30일에 이제 팩스가 한 장 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오늘부로 캔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5년 동안 매출이 없다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페널티로 자기네들이 200억인가 냈어요. 그래서 2008년 1사분기 때는 이 영업의 이익이 200억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물량을 한 6개월인가 저거 하고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이오 업체는 그 IT나 이런 거와 다르게 한번 그 남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빨라야 3년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럼 이런 공장에 바이러스 한 마리만 있어도 그 공장이 셧다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1년, 그러고 나면 그걸 생산하는데 1년, 그 다음에 허가받는데 1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남의 약 생산하는데 3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출이 없다는 거는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아야 되니까 남의 약 가져오는 거와 한편, 또 한편
야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이오 시밀라라고 해서 바이오 복제약을 막 개발하는 단계였었어요. 실제로 뭐 개발에 들어간 거 아니고 막 시작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런데 이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회장이 야 나보고 1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했더니 먹고 사는데 1년에 600억씩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라의 전임상 임상 들어가기 전체를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의 거를 가지고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 1위서부터 12업체를 다 만납니다. 눈 비 오는데 기다려서 비 맞고 뭐 가면은 매니저급밖에 안 나와요. 국내 해외 다 돌아다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멀티내셔널 컴퍼니 뭐 파이저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다녔어. 그랬더니 나오는 아주 냉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야 이거 전 세계 판권은 다 줄 테니까 한 1,500억만 달라. 한마디로 놉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거의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한 2달 돌아다니고 나서 들어온 게 이제 구정 때 그러고 들어왔어요. 음력 설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멀티내셔널 컴퍼니한테 팔면 안 되고 이게 판매라 저는 그때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에 아니 파이앤 시큐리티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었죠. 그 다음에 누가 살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파이저가 1위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럼 멀티내셔널 컴퍼니 말고 그 밑에 급의 회사들을 각 나라별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야 터키의 1위서부터 12업체 인터넷으로 다 찾아. 그러면 잘 몰라요. 터키 영어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인터넷으로 찾으면 터키 말로 다 그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 그 번역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 1위서부터 12업체는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거기다 전화나 팩스를 해서 무조건 미팅을 잡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10군데를 만나요. 5군데는 미친놈 하는 거고 한 3군데는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고 관심이 있는데 돈도 있는 애들이 한두 군데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존재하지 않는 약을 한 이쪽 거 한 3,000매덕 이렇게 몇 적 해서 1년 한 여 동안 한 7,500억을 받아다 갖다 넣었어요. 7,500억을 먼저 네. 그래서 허가 받지 않은 약을 일단 이 컨셉은 간단해요. 이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고 허가가 나면 니네한테 독점권을 줄 테니까 니네는 대박을 낼 거니까 미리 2년치 오다를 해라. 그럼 그 돈 가지고 내가 잘 생산해서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잘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사기꾼처럼 안 보이죠. 근데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한 7,500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개발도 하고 뭐 주가도 잘 오르고 그래서 그 계약이 한 10여 군데 되니까 이제 그 테마섹이라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이제 그 계약서를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가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지나간 얘기인데 8,000원 이하가 되면은 모든 지분을 우리은행이 가져가는 그런 그 독소 조항이 있었어요. 돈을 하도 많이 꺼가지고 지금의 히스토리죠. 근데 처음 했더니 이게 8,000원이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두 달은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피를 말렸죠. 그랬더니 10,000원을 겨우 넘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야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좀 해피하게 있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봐가지고 한 12,000, 3,000원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색 아저씨들이 한 15,000원대에 들어오니까 테마색에 그 실내에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래서 한 20,000원대 넘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주가도 이제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제가 뭐 책에도 잠깐 썼지만은 판매라는 것은 그 존재하지 않는 판매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판매라는 것은 비전을 파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비전을 팔고 그 비전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개발해서 생산해서 재고를 짜서 파는 게 판매지, 자기 돈으로 개발해서 생산해서 재고를 짜고 하는 것이 판매가 아니다. 그래서 경영교과서의 판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으로 가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그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미리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개발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싸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예약 판매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에서는 그런 예약 판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바이올로지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바이올로지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임상 전의 단계를 전임상이라고,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보통 한 5년 걸려요. 그럼 그거별로 리스크가 달라지면 그 전체 10년 동안, 6년 동안 나오는 이익의 50%는 마일스톤, 50%는 로얄티. 그럼 그 50%를 전임상이 끝났으면 한 리스크가 한 5% 없어졌다. 그래서 전체 6년 동안에 생긴 수익의 50%에 5%를 줍니다. 그래봐야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트리온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상 해봐야 한 리스크가 한 15% 없어지니까 한 15%. 그럼 한 150억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상까지 다 끝나봐야 한 7, 800억 받고, 그 다음에 물건 팔리면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판매라는 개념은 남의 돈을 받아서 개발해서 하면 됐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제품은 비전을 파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해도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약을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바이오도 잘 모르셨나요? 네, 바이오도 잘 몰랐고. 그래서 바이오 공부를 한 3개월 했어요.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사장으로 들어가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입사원이 가르쳐주는데. 그분이 근데 왜 사장님을 바이오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됐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안 자르는 비즈니스가 바이오라니까. 그거 딱 하나 때문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 뭘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 공부를 좀 했어요. 한 3개월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딴 얘기인데, 그 공부하는 여러분이 이제 퀘처를 가져가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다, 파이낸스 시큐리티 하다가 바이오다, 매니지먼트는 같아요. 매니지먼트 같고, 여러분들이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게 저희 요새 겸임 교수 국제경영도 가르칩니다. 그럼 한 150학점 배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150학점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면 코미디예요. 완전 코미디고. 그러니까 무슨 통섭이니 크로스오버니, 이게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건 생각하는 법을 좀 배울까? 아니면 어느 분야의 목차가 어떻다는 걸 배우는 거지, 무슨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302일 동안에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은 뭐가 됐든 배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계 소식을 배우든 뭐가 됐든 하루에 1시간씩은 배우면, 우리가 30년을 내다보면은 하루에 300시간, 1년에 300학점에 30년 보면 얼마입니까? 9,000학점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9,000학점을 따는 건데 150학점 딴 거 가지고 그게 사실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아무거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0학점으로 자기의 일생을 정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우선 살아나야 되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일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버닝 브릿지입니다. 버닝 브릿지. 그래서 자기가 퇴로할 길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런 처지에 들어갔지만은 스스로를 진짜 벤처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퇴로를 스스로를 차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파워의 10배 정도는 나옵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퇴로를 차단하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뇌가
평소엔 요만큼 작동했지만은 10% 작동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안 쓰던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굉장히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능력이 나와. 예를 들면 안 하면은 무조건 망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했던 게 우선 마일스톤 어프로치를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왜냐면 전임상을 가지고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물건을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안 되고 회사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CMO 계약이 캔슬됐다는 게 셀트리온으로서는 큰 행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리스크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오퍼튜니티입니다. 단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되고, 그냥 리스크를 받고 아 이거 발생을 했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야, 이 리스크에서 어떻게 나만 살아남을까? 그래서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만 살까?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니면 두 번째는 그 불 끄고 배를 구할까? 네. 근데 사장이니까 혼자 도망가기는 좀 쪽팔리잖아요. 네. 그죠? 쪽팔리니까 살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살려야 되겠다는 신념이 생기고요. 신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약이 된다고 스스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이 비즈니스가 된다고 믿는 사람하고 안 된다는 믿는 사람하고는 승부는 거기에서 납니다. 제가 아까 뭐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는 이 약은 꼭 돼야만 하고 된다고 믿었어요. 그 경험 없는 사람의 장점이 그거예요. 네.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믿어요. 바이오 10년 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믿는데 이건 바이오 3개월 한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관찰자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관찰자 효과. 예, 그게 뭐냐면 뭐 그 슬롯을 2개 뚫어놓고 빛을 쏘면은 빛이 직진을 하는 게 아니라 파동 운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면 띠가 2개만 생겨야 되는데 네. 띠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절실하게 쳐다보면 띠가 2개만 생겨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아직 해답이 안 나왔는데 그걸 관찰자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모든 미립자는 누군가가 강한 인텐션을 가지고 쳐다보면 보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의도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는 게 관찰자 효과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끝나고 보시면 찾아보십시오. 옵서베이션 이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고요. 믿으면은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이. 예. 그래서 상대편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전임상을 가지고 이야기 개발된다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믿으면 상대편이 저 새끼가 처음엔 사기꾼이었는데 한 2시간쯤 얘기하면 저 사기가 한 60, 70%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몸짓에서 보면 저 사기가 진짜인가? 이렇게 좀 돼요. 그럼 10명 중에서 그렇게 좀 약간 헷가닥하는 친구가 이제 한두 명 나오죠. 네. 그럼 이제 들어오라 그럽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질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3월 31일까지 안 들어오면 넌 끝이야. 그런 식으로 딱 선을 구해줍니다. 네. 그러면 3월 30일까지 들어오면 내가 특별 조건을 해주고 네. 아니면 다른 놈한테 준다. 할 수 없죠. 뭐 막판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와요. 의지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그 공장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 한 60, 70%가 한 8, 90%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남들이 2년치를 미리 오다 하는 거니까 깎아주겠죠. 그럼 한 20% 정도 깎아줍니다. 그래도 몇백억이에요. 그럼 분할상환 시켜줘요. 올해는 얼마, 올해는 얼마. 그럼 나는 분할상환이지만 여러 놈이 분할상환한 거 다 모으면 실질은 7,500억이 1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2년 반에 거쳐서 들어오면 우리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버닝 브릿지. 그래서 자기가 그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상대편의 공명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상대편을 공명시키는 방법은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뭐 철인이 아니에요. 네. 항상
헷가닥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돌아갈 방법 없이 그때 자르는 거예요. 안철수 씨, 저도 많이 밀었어요. 이 양반이 왜 실패했냐? 퇴각로가 있었기 때문에. 퇴각로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양반 항상 퇴각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실제로. 퇴각로가 없으면 못 먹어도 오라고. 실제로. 그래야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느낀 거예요. 사람을 뽑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을 함부로 뽑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을 교육시킬 준비가 됐을 때 뽑아라. 교육이 시킬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시킬 준비가 안 되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한 10년쯤 된 그 외국 회사의 제약사에 근무한 매니저들을 뽑았어요. 비싼 돈 주고. 보니까 딱 여러분 이제 익숙해서도 아시겠지만 리베이트 그 사람들이 한 게 한국에서 의사들한테 술 먹이고 밥 먹이고 언더 더 테이블로 리베이트 주고 커넥션 만들어서 판 거 그거예요. 물론 약에 대한 거 있었지만 마케팅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처음에는 뭔가 있는가 하고 한 6개월 들여다봤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글로벌로 해서 무슨 마케팅을 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경험이 있는 놈이 있나 해가지고 뭐 수출이 무슨 제약 수출이 협회 정도 만나고 뭐 갔습니다. 고수님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수는 무슨 고수? 수출해본 적이 없어요. 해봐야 동남아, 남미 뭐 이런 거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수출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기가 스케일이 안 맞더라.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신입사원들을 다 뽑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자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이제 신입사원들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 메모리 칩에 뇌 안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신입사원들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은 메모리를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그 키워야 될 방침이나 그거대로 넣는데 6개월 걸려요. 기존 사원들은 그걸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르니까. 그 다음에 IT가 됐든 바이오저가 됐든 10년 전에는 옳은 방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뀌어요. 6개월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 머릿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버전업을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이 늙은 게 아니라 머리가 늙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10년 경험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노하우도 있지만 10년 전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날리는데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 날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입사원을 가르쳐서 어떤 레벨로 올리는 데는 6개월 걸리지만 잘못된 경험이나 메모리나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을 다시 그렇게 만드는 데는 미니멈 1년, 무조건 2배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빠지지도 않아요. 완전히 빠지지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요새 뭐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스펙하고 무슨 열정이라는 얘기가 또 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A급 인재라는 게 뭐 스펙이 A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라고 치면은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 신경을 쓰질 않아요. 전혀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뽑고 뭐 지금은 굉장히 초기보다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돈도 많이 주고 이름도 나니까 스카이 대학 출신도 많이 오고 외국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보면 메모리 능력이지 그게 무슨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으로 보면 익스큐션 파일이 아니에요. 익스큐션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학점 딴다는 건 뭐냐면 메모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 교수가 20년 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거밖에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메모리 능력이 좋은 사람 뽑아보고 봐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 걸 안 봅니다. 안 보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그런 생각하는 법을 안 하면 뇌에서
또 동일한 루틴한 일을 하면은 맨 처음엔 뇌가 100% 작동하다가 루틴한 일을 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5% 신호가 똑같으면 똑같은 아웃풋이에요. 그럼 한 1, 2개월만 하면 뇌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에너지의 40%를 뇌가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에 제일 민감한 게 뇌예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가설이 아니라 나름대로 높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만 매일 핸들링하고 메모리만 하는 애들은 이게 점점 줄어가지고 5%밖에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된 친구 들어와 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거지. 그래서 그건 아니고 거꾸로 그래서 5% 내에서 우열을 가린 그걸 가지고 뭐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95%로 활용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95%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열정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열정의 문제고 그럼 열정이 뭐 괜히 생기는 거나 그렇진 않아요. 열정이 생기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뭐 학점만 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살아요. 이거 뭐 시간 되면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나요. 왜냐하면 현재 비즈니스는 그런 루틴한 상황으로 다는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하고 6개월 전하고 6개월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펙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영혼 있는 백지 인간을 뽑아라. 대신 그것을 네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가르칠 자신 없으면 뽑지 마라. 남의 인상 망친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비즈니스는 뭐 결국 남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는 애들이 요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일단 돈을 버는 게 제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천기를 누설하고 갑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죠? 네. 간단해요. 남을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돈을 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돈 벌려고 하면은 돈 벌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에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면 남을 돈 버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돈 벌게 해달라 그러면서 돈을 싸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 가서는 비즈니스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결국에선 가슴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럼 가슴에서 마무리가 되려면 이게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용어상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한 건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어느 나라에 가서 판다. 그럼 메시지가 딱 3개예요. 첫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난바이오 비즈니스를 계속하면 넌 망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케미칼 약은 10%밖에 안 되는데 너 큰 소리 치지 마. 그대로 가면 이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5%밖에 안 돼. 그리고 내 비즈니스는 앞으로 뜨는 비즈니스니까 하면은 돈을 왕창 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갖다 안 넣으면 내 비즈니스를 갖다가 넣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다. 망하던가 아니면 네 회사를 팔고 탈출해라.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너는 행운한 줄 알아라. 내가 망하는 회사를 살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메시지가 클리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궁극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너는
애국자다. 왜냐하면 비싼 약이 보통 한 5천만 원 된다. 1년 치료비가. 근데 우리 약으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한 2천만 원대인데 된다. 그럼 이 나라에서 지금 돈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8,500명이다. 10,000명 중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15%니까 85%는 죽어간다. 그럼 너랑 나랑 평소에 진죄가 얼마나 많냐. 근데 너랑 나랑 터키에서 잘 합작해서 8,500명을 살리면 신 앞에 가서 선고를 받을 때 100가지 잘못한 거하고 이거하고 퉁을 출 수가 있어요. 신 앞에 가서 내 100가지는 잘못했는데 얘하고 내하고 잘해서 8,500명을 터키에서 살렸다. 그러면 지옥은 안 가고 그 중간쯤은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한 그 밸류,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멀티내셔널 컴퍼니의 노예였었는데 네가 우리라는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다른 도구를 가지면 네가 거기서 네고의 툴을 갖고 인디펜던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딱 던지면 대부분 받아들여요. 실질적으로. 인간을 구하자는데 나는 돈만 찾겠다 하는 CEO는 한 놈도 없어요. 속으로는 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런 비전을 던지면 우선 상대편이 다 공유를 합니다. 사람 살리자는데 걷다 대놓고 안 살리자 그러면 나쁜 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너 돈 벌 수 있다는데 싫다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리스크예요. 이걸 가지고 갔다가 저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돈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2년치 하다가 네 실패하면 돈 돌려줄 거야? 그래서 돌려준다. 그렇게 갔더니 그래 그러면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그 20억이 아니고 몇백억이잖아요. 그럼 돌려준다 그러고 이놈이 계약 파기하고 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겁나죠. 그 부분은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야 무슨 니네 공장을 뭐 좀 이렇게 저당 잡히면 안 되냐? 그럼 나가라 그러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비전과 상대편을 돈을 벌게 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그 터키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시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좋고 뭐 상대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다 소용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P&L이 프로덕트하고 이 로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약은 현재 하나가 10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에 팔 수 있고 몇 개가 팔리고 짜자작 해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보니까 자기네 지금 수익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저걸 10년 동안 앞으로 2년 뒤지만 10년 동안 팔면 한 5천억은 벌겠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악유는 그게 5천억이냐 4천억이냐 3천억이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안 하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는 한. 그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좀 끼나 아니면은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계속 고생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게 되신 겁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판매예요. 그다음에 제일 싫어했던 게 약장수 같은 거 아주 룩다운했습니다. 어떻게 약장수 있잖아요. 뱀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혁대 풀러서 이렇게 하고 그게 약장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도 그랬고 뭐 타이코 때는 이제 좀 했었지만 이미 루틴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맨땅에 해지는 건 없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도 없는데 이제 맨땅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몰라요. 여러분이 굉장히 판매를 못하고 아니면 제조를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경우에 닥쳐보면은 자기의 숨은 자기가 몰랐던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얼마나 수줍었냐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자가 되겠다고 신문을 돌렸는데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애를 골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10m 전에서 보고 뒤돌아서 나갔다니까. 그만큼 거의 그런 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됐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난 본인들이 본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5%의 능력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실제로 95%는 상황이 바뀌면 그때부터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받았었어요.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만 10몇 퍼센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투자자 돈이 좀 있고요. 그 한 이유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재미를 보니까 삼성도 뭐 바이오 만들고, 네. 동화도 만들고, 무슨 하나도 만들고, 뭐 다들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불려가요. 돈도 안 주면서 자기네들 워크숍 하는데 인맥으로 해서 좀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럼 이런 똑같아. 이런 데 앉혀놓고 무슨 상무 전무가 막 물어봅니다. 별의별 거 다 물어봐요. 네. 그리고 모 회사는 바카스 한 박스 주고 뭐 그러는데, 남이 이미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그 비즈니스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은 재미를 볼 줄 모르지만 남은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은 셀트리온을 보고 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셀트리온은 전부 사기꾼의 정신병자의 뭐 망한 짓 하는 진짜 무식한 놈들, 자동차 하나 뭐 팔던 놈이 바이오를 하니까 저 따위 짓을 하지, 뭐 이게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야, 쟤네들이 뭐 4조 5조나 되는데 우리 회사는 제약회사로 100년 50년 했는데 아직 회사 가치가 1조도 안 되니까 거기다 좀 바이오를 갖다 붙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열심히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선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고, 120개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감이 없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신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 또 신약을 한다고 하니까 80%가 완전히 미친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야, 한 90%가 그러니까 이건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뭐냐면, 남들이 이 비즈니스를 한테 얘기해서 7, 80%가 하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건망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 20%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건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7, 80%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는 7, 80%가 망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신약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거 가져다가 중간에 있는 거 메이드 인 코리아 도장 찍어서 우리가 팔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IT, 한국의 그 벤처나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8, 90%가 IT 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한 5%부터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주가는 보면요, 바이오는 100배에서 200배예요. 500원짜리가 보통 5만원 내지 10만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바이오 버블이 제일 높은 것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벤처를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캐나다나 미국에는 바이오 벤처가 무지하게 많아요. 셀트리온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5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업체 쳐주지도 않아요. 신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1위니까 이게 5조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에 치면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저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의 IT 기술은 거기 가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십시오. 한국은 IT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바이오가 약해요. 가격은 적은 놈이 높아요. 그 다음에 IT는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대박을 내려면 IT 하겠다면 나스닥으로 가십시오. 거기다 상장하려면 여기보다 5배는 더 받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간단해요. 기술 가지고 와서 여기 주식대 높은 데다 상장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도장 찍어서 팔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남들한테 물어봤더니
70-80%가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 프로젝트는 10년 된 프로젝트. 네. 그래서 2001년서부터 세 개의 회사를 거치면서 3,500억으로 이미 많은 임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고 그냥 맨 땅에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바이오 벤처 같은 거는 원래는 쓰레기통에서 줍는 겁니다. 버블이 있을 때 사는 거냥 가격만 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다 해가지고 결과는 다 나왔는데 목숨이 화닥화닥 하는 거. 그러면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비싼 시장에다가 상장해서 전 세계로 팔면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말고 뭐. 네. 이쪽은 하이 리턴에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적죠. 그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기 제일 좋은 데죠. 그죠? 이익도 많고 아마 여기 계신 분의 90%가 이걸 다 찾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90%가 여기에 있으려고 해요. 대기업서부터 시작해서 돈 좀 난다 하면 다 뛰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로우 리스크의 하이 리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은 다 여기 보여요.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익스트림리 하이한 그 컴페티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할 확률은 무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가는 놈들은 또라이 같은 놈들, 저 같은 놈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일로 가요. 그죠? 그다음에 한 90명은 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치킨집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실 로우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로우 리스크에 로우 피해서 여기 이제 치킨집,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뭐 파리바게트, 커피집 이러다 다 망하는 거죠. 네. 이쪽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고, 일로 여기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는 뭐 이건 저 같은 또라이도 여기 안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 하이 리스크라는 걸 잘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하이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거기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마존이 굉장히 리스크하다. 전에만 들었지 거기 가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브라질 사람 중에서 아마존에 가본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아요? 3%밖에 안 돼요. 97%는 아마존 근처에도 안 갑니다. 여행도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서울 사람 남산에 잘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아마존에 가는 사람들 정글의 법칙 뭐 어쩌고저쩌고 관광하는 애들만 가요. 현지인은 가지 않아.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하이 리스크 중에서 나오는 문제가 100이라고 보면 50%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전설로만 생겼거나 남의 문제거나 발생하지 않아요. 45%는 발생합니다. 개고생해요. 근데 이거는 풀 수가 있어요.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면 45% 틀려요. 그 다음에 5% 이건 발생하면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이 5%의 하이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 5%의 리스크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95%는 다 피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로우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돼요. 컴페티션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 리스크니까 그거는 어느 비즈니스에서나 다 생기는 일이에요. 5% 비즈니스를 피하는 방법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새 나오는 뭐 힐링 뭐 이런 거 있죠. 산에 가서 개구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뱀에 물려 죽을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5% 더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들이 하이리스크라고 하면 거길 가야 돼요. 거길 가야 돼. 거기에 오퍼추니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 약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게 한 18세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200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연구를 다 했겠죠. 그죠? 몇십만 명이 과학자들이 2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몇백만 명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모르는 건 많지만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안 된 분야들이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높은 사망률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로 치면 유방암은 10만 명 중에서 한 80명, 한국은 한 80명, 소구나 이런 데 한 130명이 걸립니다. 근데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제. 근데 난소암인 경우에는 보통 3기, 4기에 발생되고 발견되면은 거의 치료가 80%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래서 거꾸로 그런 거를 오판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생률은 많지 않지만 치명적이어서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판드라고 해서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가 희귀약이라고 해서 거꾸로 승인을 빨리 내주고 그 다음에 돈도 대줘요. 그래서 셀티리온 때는 바이오시밀러 한 사람당 임상을 하는데 2만 불을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난소암인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자기 여인들이 막 죽어가니까 탑 프라이어리티로 합니다. 그래서 2만 불 중에서 한 17,000불을 대줘요. 그리고 내가 되는 거는 약값 3,000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00불 대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판드로그 해서 그걸로 승인이 나면 7년 동안 독점이 되줘요. 그런 거예요. 예. 예. 망하면 할 수 없고 뭐.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확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뭐. 남들이 망한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확신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남들이 3,500억을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트라이아웃을 해왔어요. 뭐 복잡한 얘기인데 논문도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근데 한 1년 전에 굉장히 좋은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을 했더니 그게 이제 캔서 백신인데 아직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승인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을 공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백질을 뽑아가지고 바깥에서 특수한 그 쥐의 세포나 이런 거랑 붙여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몸에 있을 때는 그 면역 시스템이 인지를 못해요. 암이라고. 암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위장을 잘합니다.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다른 세포하고 집어넣으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다른 세포 때문에 얘를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암 세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없애면서 그러고 나서 암 세포로 그 쥐세포를 가진 거 플러스 암세포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적이니까 공격하라 하는 액티베이션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 캔서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한약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한다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태까지 화학약으로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빨리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통 화학 항암제라는 게 그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빨리 자라는 모든 장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체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제일 빨리 자라는 세포가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진 이유가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이 몸속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화학약이 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크죠. 그러고 나서도 이 암세포가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으면 전이가 된 상태면 잡질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런 캔서를 백신으로 잡아보자
그래서 캔서 백신이죠. 백신은 그 예방 백신이 있고 치료 백신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치료 백신입니다. 그래서 암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바깥에 있는 어떤 세포랑 붙여서 넣어주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동안 암을 친구로 여겼었는데 적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4세대의 그 예를 들어서 그 캔서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게 2개밖에 승인이 난 적이 없는데 그것도 4개월 더 사는 거로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 약은 마지막에 임상을 한 거 보니까 소규모로 해보니까 11개월을 더 사와라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크게 하는 거죠. 그 정도면은 제 이 썰이 좀 해가지고 좀 약간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이 좀 있나요? 말도 좀 놀랐어요. 말씀하신 게 정말 놀라웠던 게 임상할 때 거의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7년간 독점을 주고 이 말만 들어도 대충 숫자는 안 떨어지면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0억이라는 숫자는 네네. 이런 신약 분야에서 별로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 기본 매출이 1조 정도 나오니까 그 한번 그 1조 한 약 가지고 그 보통 그런 약들이 뭐 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한 약 하나가 5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약 경우에는 실패하면 뭐 다 날라가지만 대신 3,500억은 남의 계정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쓴 거는 앞에 쓸 돈 몇백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천기누설인데 이익률이 98%예요. 그러니까 1조가 팔리면 9,800억이 남고 200억이 비용이에요. 숫자 더 부르시나요?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모르는 리스크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취미 생활은 스포츠카를 마누라용 모으고 가면서 뭐 이렇게 찬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차가 많습니다. 차가 좀 많은데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마누라한테 별로 돈은 없는데 그 BMW 중에서 벤츠를 사려고 했더니 시키는 안 깎아줘. 그래서 BMW 750xi를 이제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나는 그냥 조그만 그 스포츠카 뭐 뚜껑 열리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요새는 그 잘 못하는데 그거를 타게 되면 익스트림리 스포츠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운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운전에 집중하자면 스트레스는 없어져요. 그럼 토요일날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면 강릉까지 뭐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확 돌아다니다가 뭐 괜히 폼 잡고 사진기 하나 들고 별로 튀길지도 모르는데 들고 다녀요. 바람 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포대 같은 데서 아침에 한 6시쯤 출발하면 집에 오면 7시 15분. 그래서 경포대에서 집까지 오는데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그게 하나 있고 스트레스라는 말에 대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그래서 사랑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입을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 자기가 물론 가족한테 몰입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젊은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사 생활은 힘든 거고 그건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여자친구 만나서 몰입하고 술 먹으면서 몰입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서도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출근하기 지겨운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출근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회사에서 다니면 물론 이제 나 같은 상사를 만나면 스트레스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월급은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하면 그 스트레스와 통칠 만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걸 해야지 요거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회사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이유가 거기냐면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하는데 막 그런 친구는 사장이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7시부터 나오는 거야. 자기가 몰입해가지고 즐기는 거니까 8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8시부터 참을 수가 없는 거지. 7시부터 나가서 뭔가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 언제나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이긴다. 그럼 즐기는 원인이 뭐냐? 몰입이라. 몰입.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써 있는 뭐 한 책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인플로우라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그 헝가리에 있는 그 저 심리학자가 미국에 이주한 친구가 이제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인플로우인가 그래요. 몰입의 즐거움. 뭐 한국에서 그걸 몰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한국 번역본이 나왔는데 헝가리의 우리 디스트리뷰터가 날 보더니 너하고 비슷한 책이 있다 야 너 읽어봐 하고 영어로 된 걸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한두 달에 할 수 없이 읽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선놀이에 뭐 세월간 도끼자루 썼는지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옆에서 바둑 두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200년이 지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몰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아니면 스스로를 몰입하게 하던가 그거를 돈 버는 수단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지옥 여기서부터 천당 이거 피곤한 거예요. 네, 거꾸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세팅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 120개국을 한 타이코 때도 진짜 싫었던 게 남들은 저거 했지만 제가 이제 뉴질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시아 굉장히 지역이 넓어요. 그럼 뭐 한 80% 비행기 탑니다. 80%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센티넌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120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많이 다쳤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쉬었어요. 6개월 정도 쉬고 나니까 야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새 재수없으면 90까지 살아. 그러면 야 이거 세팅이 있었으니까 마누라는 먹고 살 거는 있어요. 뭐 별로 식구도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면 요새 먹고 삽니다.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앞으로 먹다 주니까 내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바쁘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수 없으면 90까지 살겠네. 그래서 2부작 인생으로 생각했었는데 2부작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거 3부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바깥에 돌아다니 이 얘기를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유효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책을 시작을 했는데 책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개고생했습니다. 처음에 썼더니 48페이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붙이려고 또 책을 70권을 다시 읽었어요. 그거에다 이제 갖다 붙여놓고 돈도 안 돼요. 잘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3,000부 팔렸는데 많이 팔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팔리면은 얼마 주더라 뭐 기억도 잘 안 나네. 다 기부해서 잘 모르겠는데 몇 푼 안 돼요. 그래서 책은 이거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자기의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하는 저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비즈니스 라이프를 한번 논문식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흩어졌던 생각을 그 책을 통해서 그 쓰느라고 한 4개월 정도 일을 안 하고 일도 안 했었어요. 뭐 거의 뭐 그것만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거. 원래는 계속 끌고 갔던 건 이제 터보 매니지먼트라는
그렇습니다. 아까 저런 개념을 해가지고 남들이 가지 말라는 금기의 영역을 가면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제 터브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썼는데 출판사한테 딱 냈더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팔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 짓는데 3주가 걸렸어요. 3주가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다 말고 그 레이디 가가나 그때 막 싸이가 뜰 때 싸이처럼 뭐 이렇게 해서 대박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편집부장이 그거 괜찮다고 해서 제목은 그렇게 해서 좀 커머셜한 측면에서 현실과 그 좀 더 잘 팔리게 하려고 그렇게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간단해요. 그 제 얘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노벨 뭐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행동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런데 보면은 인간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익을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남들이 가면 다 따라간다. 송사리처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의 생각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나오는데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비즈니스들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내가 그동안에 했던 생각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그 반대로 가니까 되더라. 이게 뭐 이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게 비즈니스적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 세계의 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로마, 페르시아, 중국, 그 다음에 기타 국가. 이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저 비잔티움 그 콘스탄티노플 그쪽에서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서 이제 망하면서 40몇 개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애들은 페르시아를 치고 해서 이래 땅을 넓혀야 되는데 그 대기업이었던 것이 망해가지고 벤처 소국으로 나눠진 거예요. 대기업 하나가 50개의 벤처로 나눠진 거예요. 이 벤처가 페르시아나 중국이라는 대기업을 쳐서 영토를 늘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 그때까지는 바다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 금기의 바다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메리카라는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민지를 다 먹습니다. 페르시아하고 중국만 빼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벤처가 되면서 그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너무나 위험한 바다를 넘어가는 순간에 식민지를 다 5세기 동안 개발을 하고 이 식민지를 개발한 걸 가지고 자원들을 훔쳐다가 자기 나라 국가에서 막 만드니까 일어난 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FDA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보호무역주의가 깨지면서.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없어지니까 지금 유럽 애들이 헤매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0년 동안 미국 애들이 잡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나 큰 쪽으로 보나 거꾸로 그렇게 하이리스크 하거나 그런 데로 간 데서 대박이 나지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이게. 잘 보면. 그래서 주식시장이 됐든 역사적으로 쫙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금기의 땅, 가지 말라는 금기의 땅을 넘어가면 대박이 난다.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이오는 2가지예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임상이 지연돼 가지고 제가 동유럽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빨리 좀 이렇게 임상에 넣어달라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동유럽 쪽에서 한 3개월을 나가 있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니까 뭐 루마니아 같은 게 EU에 가입이 됐는데 1년에 유방암 환자가 10,000명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EU가 됐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해줘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면 케모세라피, 화학약도 되지만 바이오세라피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0명 중에서 15%, 1,500명은 그 약을 받고 8,500명은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럼 암 환자가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치료를 못 받고 화학약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눈물이 앞서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약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또 한편은 전통적인 그 파마시스트 그런 회사들을 만나보면 그런 컨셉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약값이 실제로 그런 그 약값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100불씩 50개니까 한 5,000불이 원가라고 치면 5만 불에 팝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5만 불에 팔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목숨이 20만 불이다. 죽으면 20만 불. 그런데 이 약을 쓰면 8개월을 더 산다. 그러니까 20만 불에 8개월이니까 한 12, 3만 불은 받아야 되는 거죠. 목숨값으로. 그죠? 보험에서 한 사람 죽으면 20만 불 쳐주잖아. 근데 12만 불인데 5만 불이면 굉장히 싸게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 목숨을 다루는 문제와 돈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라이프 그 다음에 헬스에 관한 것은 그것이 아주 익스트림리 크리티컬하다 하는 것이 제가 깨달은 것. 그건 절대 답할 수 없는 답인데요. 저는 멘토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혹시 여러분의 실사례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 해서 너무 뭐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드는 게 다 뻥이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우선 환경들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수용은 절대 비디오나 앞에서 강연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으면서 그런 저기서부터 50m를 죽기 살기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수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멘토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거 한 10번의 찬스만 들으면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제가 보기엔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치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자기가 거꾸로 잘 모르는 분야를 도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분야 아니면 너무 주위에 익숙한 사람들을 두는 거는 전문가들을 두는 건 성공 확률이 거꾸로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IQ 120짜리나 140짜리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다음에 20, 30짜리 좀 높다고 해서 학점이 높다고 해서 비즈니스 도움되진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는 인간의 뇌의 활용폭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본인이 다른 환경에 가면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외의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몰입하면 안 돼요. 몰입하면 안 되고 딴짓을 해야 돼요. 딴짓 하다 보면 거기서 영감을 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화두가 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IT 뭐 이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계신데 창조적인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찾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영역에서 찾지 마시고 거꾸로 남의 영역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남의 영역을 보면은 창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천재적이어가지고 결국은 뭐 저거 한 거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거에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드메이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요새는 뭐 통속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크로스오버도 나오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인이 IT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죠. 조금 더 얘기하면 삼성은 만들라고 했던 것이 모바일 폰이었고, 애플은 만들라는 것이 디지털 허브였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였다.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은 소리 좋고 빛깔 좋은 모바일 폰을 팔라 그랬던 거고, 스티브 잡스가 팔라 그랬던 것은 이 디지털 허브를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전하고 사진을 잘 찍는 이러한 디지털 라이프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존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그러한 영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벽에 있는 구멍인데 본인이 팔고자 하는 것은 송곳이에요. 근데 구멍을 뚫는 방법은 송곳 말고도 뭐 전기 드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본인은 송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꾸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 모르는 분야들을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게, 저는 거기에 오퍼튜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3D 프린터는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할게요. 제가 봤던 비즈니스는 3개였습니다. 바이오, 나노, 그 다음에 디자인.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그렇게 됐고, 나노는 탄소 나노 뭐 이런 쪽인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오퍼튜니티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쪽인데,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는 쭉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디자인이 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10년 내에 뜰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특성이 뭐냐면 디자인이 유럽식 디자인으로 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IT하고 디자인이 만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봐서 걸린 게 3D 프린터예요. 실제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출발이.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그때도 3D 프린팅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상황. 전혀 모르죠. 그냥. 너도 지금 1년 만에 저렇게 나왔을 일이 그냥 다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다 되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테크놀로지는 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 6개월, 1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성공하려면 3가지밖에 없어요. 테크놀로지, 마켓, 그 다음에 CEO입니다. 이 3가지가 그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파느냐예요. 그래서 마켓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팀의 컬처와 CEO입니다. 근데 이 3가지 기준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 하나하나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바이오는 그 IT 시장보다 투자 금액이 100배 정도 커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처음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특히 네트워킹이나 분업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보는 디스커버리 뭐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뭐 했다. 그게 상업화될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업화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 찔러가지고 이걸 4mg을 쓸 거냐, 6mg를 쓸 거냐, 8mg를 쓸 거냐, 어느 경우도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그걸 결정하려고 해서 한번 실험하면 3년 걸려요. 3년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바이오 약만 쓸 거냐, 아니면 케모세라피하고 같이 쓸 거냐, 그거 확인하려면 5년 걸려요. 그러니까 10년은 금방 가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뭐 발견했다 하는 거는 10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스타트업이 달라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는 쪽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단계가 되면 가치가 좀 올라가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팔아서 넘기는 그룹들이 또 있고요. 그럼 이제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걸 3상까지 끌고 가서 또 파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스테이지별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기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이올로지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됐지만 그런 오퍼튜니티를 다 사서 모아요. 쓰레기통에서 좀 죽기도 하고 뭐 어떤 그 개발은 잘하는데 팔지 못하는 그 박사한테 가서 좀 싼 가게 사오기도 있고, 그러면 한 10원짜리 가지고 있다가 한 100원에 팔고, 그럼 100원에 산 사람은 한국처럼 바이오 시장이 좋다. 그럼 한 1000원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극빈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수줍어가지고요. 뭐 우리 별로 여자하고 데이트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미팅은 3번 했어요. 하나는 2대 뭐 어쩌고 3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 마지막에 한 친구가 괜찮았었는데 그게 뭐 꼬였어요 좀. 그래서 내린 결론이 투자 대비 복잡만 하지 나오는 것이 없다. 여자라는 크리에이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낭비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궁금증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년은 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위도 타고 동계 산행도 가고 제대로 다녔어요. 1년에 100일 정도를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동물 대신 산을 가는 게 낫다. 근데 그것도 한 1년 다니다 보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눈 속에서 제가 크게 실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의 발자국을 쫓아갔는데 그게 벌목군의 그 자리였어요. 내가 가야 될 자리는 한 5도 정도 차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리더를 할 때인데 눈이 이만큼 탁 덮이면 완전 새하얗습니다. 근데 발자국이 쫙 나 있어요. 근데 내가 봐야 될 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발자국 있는 게 낫겠지 하고 그걸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벌목굴 이쪽에서 5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루를 낭비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레슨, 절대 남의 발자국을 쫓아가지 마라. 쪽팔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쯤 되니까 남들은 다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생긴 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무슨 생리학적으로 좀 아니면 멘탈리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걸리는 여자하고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언뜻 걸린 게 이제 우리 마누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마누라한테 이제 한 20년인가 뭐 몇 해 전에 물어봤어요. 애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생겨가지고 굉장히 섹시하고 잘생겨가지고 마누라가 결혼한 줄 알았어. 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물어봤어요. 나는 안 물어봤고. 그랬더니 마누라 왈 산에 1년에 100일씩 다니는 거 보니까 밥은 안 굶길 것 같더래요. 그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마누라는, 저는 굉장히 그때, 지금도 뭐 별로 가진 건 없었지만 그때 진짜 집이 한번 망해가지고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룸 뭐 한 15평짜리 전세 들어갈 돈 그 정도 가진 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래서 그 와이프가 배팅했던 거는 저의 성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결혼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뭐 마누라고 한 이유는 그거였고요. 실제로. 그럼 그게 답니다. 예, 좀 뭐 수준 있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그 바이오 제품은 한국에서 개발하는 바이오 제품에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품질적으로 승인이 나더라도 그것을 전 세계에다 네트워크하는데 5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바이오 제품의 시장은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85%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녀석들이 개발하는 약을 가져오면 돼. 그럼 지네들이 실험했으니까 불합격이면 안 쓸 거고 합격이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바이오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그 네트워킹을 사는 거예요. 그 네트워킹이 없는 바이오를 투자하면 안 돼요. 셀트리온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셀트리온 약 품질도 좋고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 유럽 놈들한테 가서 나 셀트리온인데 그러면 뭐라고? 센트리움? 너 비타민 만드는 데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전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넘어갔어요. 삼성 뭐 이런 거, LG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 10년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이게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바이오나 뭐 이런 인더스트리는 얼리 스테이지 그 사이클이 한 10년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은 기술력이 있는 곳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품 개발은 팔리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고 싶으면 from the beginning 거기에서 개발해야 돼요. 한 가지 얘기를 해줄까요? 타이코 때 그 RFID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뭐 칩, 그 안에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서 모든 물리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삼성, 히다치 뭐 이런 아저씨들이 그걸 막 개발한다고 국가에서 돈 대고 난리예요. 근데 타이코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MIT하고 시작해서 월마트 뭐 등등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물류 랭킹 탑 10하고 같이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게 결국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그 칩이 삼성 애들이 납품할 때 삼성이 칩을 개발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삼성 보고 월마트가 야 이 칩 붙여서 납품해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헛돈들 쓰는 거예요. 헛돈들. 그게 히다치도 멋지게 썼지만 자기네 국내에서 요새 그 돌아다니는 물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마트가 정하는 순간에 그거는 전 세계의 물류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식하게 몇백억을 들여서 삼성, 히다치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몇백억을 대서 그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을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만들려면 쓰이는 곳에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글로벌라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로컬에서 팔면은 로컬 저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FDA니 뭐 등등해서 로컬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물론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엔 디자인 쪽으로 생각했지만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그 3D 프린터의 핵심은 뭐냐면 3D 프린터가 아니에요. 19세기 초에 매스 프로덕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넘어오면서 세그멘테이션이 나눠지면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돼갑니다. 근데 지금에는 그게 아니고 인디비듀얼라이징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화. 모든 상품은 궁극적으로 개인화하는 수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자동차도 뭐 포드에서 나온 T, 모델 T 하나 가지고 미국이 다 썼던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디비전별로 나눠서 뭐 세그멘트니 스포츠카 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좀 돼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좀 뭐 이것저것 해서 좀 뭐 인테리어도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핵심은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각 개인화할 거다. 실질적으로 보면 먹고 살만 하면은 좀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 루비통 이거 갖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루비통도 거기다 뭐 달고 그러잖아요. 뭐 고리 같은 거 안 사봤죠? 네. 그거 비싸요. 80만 원이나 해. 그게 인디비듀얼리즘이거든. 그 루비통 이게 300이지만 그 거기다 뭐 하나 달아요. 실제로. 그러면 300짜리하고 80만 원 더 넣으면 자기는 거기에 뭐 좀 저게 되고 물론 그 위에 이제 샤넬을 한 600줌 정도 해요.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건 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의 3D 프린터 핵심은 뭐냐면 서프라이 체인의 대변화예요. 그래서 순간 물건 이동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이 달나라로 가려면 뭐 이렇게 우주선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3D 파일만 보내면 거기에 뭐 인간의 재료라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흙, 세라믹, 스틸,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그 5가지 머티리얼. 이 5가지 머티리얼만 가지면 컴비네이션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여태까지 물리는 어떻게 됐었냐?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툴링을 했고, 트라이아웃을 했고, 생산을 했고, 재고를 쌓고, 그 다음에 택배가 있고, 유통이 있고, 판매가 있고, 한 8단계가 되는데,
3D 파일서부터 본인한테 원타임에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7개의 이 서프라이 체인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디비듀얼리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레볼루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약도 뭐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좀 더 얘기를 하면 약을 넣을 때 같은 약이라도 몸무게가 52kg짜리하고 72kg짜리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지에 따라서 몸의 키로당 사실은 정해지니까, 알약을 먹는 게 예를 들어서 40kg짜리 여자하고 120kg 남자하고 감기약이 같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덩치가 큰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배가 더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약사들이 3배 더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60kg 정도를 기준해서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인디비주얼리즘은 당신 체중이 얼마야? 그럼 80kg. 그럼 계산해서 그거 80kg짜리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예.